여기 우리나라 문화부가 1991년에서 1999년 사이에 모든 비디오 테이프의 맨 앞에 삽입한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마마보다 불법 비디오가 더 무섭다는 그 당시 문화부의 공식 공익 광고이지요. 마마는 상간마마, 중전마마 할 때 그 마마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담아 극존칭을 사용했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공식 기록에는 두창, 시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천연두라는 일본식 한자 명칭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몰폭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스몰폭스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그레이트 폭스라는 매독에 빗대어 스몰폭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베리올라 미오르와 베리올라 미노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명이라 라틴어로 읽어서 그렇지 영어로 읽으면 베리올라 메이저와 베리올라 마이너가 됩니다. 메이저가 치명률이 높은 센 놈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말로는 대두창 바이러스, 소두창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두, 카우폭스라고 소에게도 비슷한 질병이 나타나는데요. 소의 병원체는 두창의 병원체와 종이 다른 베리올라 백시니아입니다. 이 질병은 1만 년 전 인류의 농업혁명 시기에 야생동물의 가축화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센노민 베리올라 미오르가 원인인 경우 성인은 약 30%, 아동의 경우는 80%에 달하는 치명률을 나타냅니다. 이 질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피부에 생기는 발진을 동반한 고름인데요. 질병을 다 극복하고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1500년대에 잉글랜드를 다스렸던 엘리자베스 1세도 스몰폭스를 알아 얼굴에 그 상처가 남고 탈모가 매우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초상화를 보면 유달리 얼굴이 하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처를 가리려고 얼굴에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중세시대 이렇게 가발과 밀가루 뒤집어 쓴 화장은 매독과 스몰폭스라는 질병에 의한 탈모와 상처를 가리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만 년이나 지속된 이 질병은 특정 지역에 상존하는 풍토병은 아니고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유행하는 에피데믹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만연했기 때문에 누적 사망자 수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인 베리올라는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 고름, 분비물 혈액뿐만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따라서 매우 빠르게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최대 누적 사망자 수를 낸 질병은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스몰폭스, 두창은 랭킹 2위 정도 될 것입니다. 인류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은 1796년 잉글랜드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사람과 유사한 질병에 걸린 소에서 고름을 모아서 사람 근육에 주입하는 종두법을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이 이전 중국에서 기원 1000년경부터 스몰폭스에 걸린 환자의 고름을 모아 이를 갈아서 코에 흡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예방하기는 했으나 이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너가 발견한 사실은 소의 병원체를 사람에게 주입하면 사람은 아주 약하게 질병에 걸리면서 금방 회복이 되고 이 사람에게 다시 사람 병원체를 주입해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의 병원체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오히려 치사율이 매우 높은 사람 병원체로부터 방어 기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인류 최초의 현대적 백신 접종의 시작인데요. 이때 사용된 백신은 죽지 않은 바이러스를 통째로 사용하는 생백신입니다. 여기서 생백신이란 바이러스가 숙주 공장에서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너가 개발한 종두법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나라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으나 백신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부터 미국 HK 말포드 회사에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1902년 12월 20일에 제조된 인류 최초의 대량 생산된 백신입니다.
HK 말포드 회사는 1926년 현재의 최대 다국적 제약회사인 머크에 인수 합병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두의 병원체인 베리올라 백시니아를 이용한 백신의 대량 생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몰폭스의 발생 빈도는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스몰폭스 바이러스 박멸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실제로 199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현대적 백신 접종과 상업용 생산은 바로 이 두창 스몰폭스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백신이라는 용어도 여기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백신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왔습니다. 제너의 이 종두법을 접하게 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스 파스테르가 의학계에다가 이렇게 접종하여 예방하는 방법을 백신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여 오늘날까지 백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신은 소, 바카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소가 아닐 가능성이 2017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1902년에 생산된 백신을 구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받아서 유럽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분석해 봤더니 이 바이러스가 소, 카우팍스가 아니라 말 홀스폭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가깝더라는 것이지요. 소라고 생각해서 이름도 라틴어의 소를 의미하는 바카에서 따서 백신이라고 했는데 소가 아니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신이 아니라 에쿠스라고 해야 하나요? 소든 말이든 중요한 것은 백신을 개발했다는 것이지요. 백신은 인체 면역 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억, 메모리라는 기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병원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 항원을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노출시키면 우리의 면역 체계는 이 특정 항원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특정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바닥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던 방어 체계를 단시간에 대량 확장 생산하여 저항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선행학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질이 특정 병원체에 대한 백신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우선 조건은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해당 병원체에 대한 감염병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그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감염병의 위험성보다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그 병에 걸리거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처음 접종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항체가 생기는데요. 항체도 항체지만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중에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그 항체를 단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지도 못한다면 백신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백신은 속된 말로 물백신이 될 것입니다. 인체 면역체계의 기억은 자기와 비자기,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정상세포가 만들어내는 작은 단백질 혹은 화학물질이 아닌 병원체 등의 넌셀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면 면역체계가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면역이 생겨 질병에 걸리지 않지만 반응하지 않거나 늦게 반응하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 셀프, 자기를 잡아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자기 세포에 대해서는 관용, 톨러런스를 보이는데요. 이 관용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나타나지요. 자가면역 질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성 홍반 난창증 같은 만성 질환도 있지만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폐 등의 기관들을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 면역세포 활성화를 극대화시키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동반되기도 하지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넌셀프에 대해 반응하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들은 모두 골수에 존재하는 다능성 조혈세포에서부터 일정한 분화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분화 과정에서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골수는 뼈의 내부에 있는 스폰지 재질의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이는 주로 갈비뼈, 척추뼈, 흉골, 골반뼈에 있습니다. 이 골수를 모두 합치면 몸무게의 5%에 달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세포는 하루에 5천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세포들 중 적혈과 혈소판을 제외한 T세포, B세포 등의 그 모두를 우리는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빨간 것 빼고는 다 백혈구입니다. 한편 우리 몸에는 무지 길고 복잡한 두 개의 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이고 다른 하나는 림프관입니다. 빨간 적혈구는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의 산소를 운반하고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져오지요. 이에 반해서 백혈구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우리 몸에 침입한 넌셀프를 찾아냅니다. 림프관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림프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점에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백혈구들이 만나 넌셀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골수에서 셀프에 대한 관용, 톨러런스 능력을 장착하면서 분화되는 면역세포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이를 조금 단순화해서 보겠습니다. 분화가 끝난 면역세포들이 림프관을 타고 순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피부나 조직의 1차 방어선을 뚫고 병원체가 들어오면 림프관을 돌아다니던 2차 방어선인 백혈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항원, 안티젠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셀프냐 넌셀프냐만을 구분해 넌셀프면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이를 선천성 면역체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백혈구라고 부르는 여러 세포들이 관여하는데요. 잡아먹는다는 의미는 잘게 분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게 분해해서 온몸에 적군이 침입했다는 신호를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 분비를 통해 전달합니다. 또한 병원체들을 잘게 분해하면서 그 병원체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예로 들면 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껍데기 단백질을 잘라 만든 작은 분자를 세포막 바깥쪽으로 삐쭉 내밉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항원, 안티젠입니다. 항원은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잘려 만들어진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펩타이드로 내 몸에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항원이라는 단위는 면역학적 수준에서 보면 비교적 큰 단위입니다. 항원의 아주 일부, 일반적으로 5개에서 1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더 작은 부분을 에피토프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항체가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크기로 보면 에피토프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렇게 침입자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잘게 잘라 세포 바깥으로 삐죽 내미는 과정을 안티젠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항원의 특이적인 항체를 만드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항원을 내민 세포들이 림프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림프절에 모인 여러 세포들에게 야, 이런 항원을 가진 놈들이 침입했어라며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항원은 새로운 면역세포의 분화를 촉발시킵니다. 즉, 이 항원만 타겟으로 하는 면역세포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세포 분화의 과정과 이에 따른 면역 반응을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획득되는 면역입니다. 후천성 면역은 항원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선천성 면역 세포들이 넌셀프를 마구 잡아먹어 세포 밖에 항원을 단 상태에서 항원을 제시하거나 인체 내에 항원이 둥둥 떠다니는 경우 일정한 경로를 거쳐 B세포가 분화하고 이 B세포로부터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즉, 이 과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등등이 가지고 있는 항원이 아닌 내부의 항원이 존재하냐고요? 존재합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등에 감염된 나의 세포는 내부에서 병원체를 만드는 공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 감염된 세포들도 항원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감염된 세포가 아닌 셀프가 만드는 넌셀프도 있습니다. 나의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세포는 결국은 넌셀프입니다. 이 세포들은 반드시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병원체의 생산 공장이 된 세포를 폭파시키고 나를 배신하고 암세포가 된 비정상세포를 죽이는 일을 세포성 면역이라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이토톡식 T세포가 합니다. 이 세포도 당연히 항체처럼 특정 항원을 가진 녀석을 골라 죽이는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면역체계는 이 과정에서 단계마다 특정 항원을 기록하여 남겨둡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기억인데요. 하나로 모자라 3단계에 걸쳐 기억시킵니다. 이러한 후천성 면역의 중추를 담당하는 B세포의 발달은 B장에서,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사이토톡식 T세포의 발달은 흉선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다가 백신을 주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론적으로 백신은 질병을 일으켜서는 안 되니까 세포성 면역이 아닌 항체를 만드는 B세포 중심의 체액성 면역이 주로 일어나겠지요. 더불어 백신을 통해 들어온 항원을 기억하는 것도 B세포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항체를 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인류 최초의 백신도 그러했을까요? 인류 최초의 백신은 숙주세포에서 복제가 가능한 생백신이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의 세포를 감염시키지요. 따라서 B세포 중심의 체액성 면역과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세포성 면역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백신으로 사용한 베리올라 백시니아가 우리 세포 내에서 아주 빠르게 증식하지 못하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서 약하게 앓고 끝나는 것이었지요. 두창, 스몰폭스에 대한 백신 개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한 이후에 세계보건기구가 두창 박멸에 사용한 백신은 1세대 백신입니다. 이는 제너가 사용한 방법과 거의 동일한 방법인데요. 주로 우두에 걸린 소로부터 병원체를 수거한 뒤 동결 건조시킨 백신이지요. 이 백신으로 두창 스몰폭스와의 전쟁을 끝내기는 했지만 이게 1990년대에 생물학 무기로 거론되자 2세대 백신을 만들어 임상실험을 한 것이 2005년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3세대, 4세대 백신으로 개발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1만 년 동안 지속된 병원체와의 전쟁에 사용된 백신은 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조금 위험하고 다른 병원체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약간은 위험하고 더러운 백신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면역체계에 항원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여 질병이 유발되기 전에 빨리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박멸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 면역 시스템에 기록되는 기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그림을 보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홍역, 두창, 볼거리, 유두종 등 질병의 종류에 따라 백신 효과의 지속기간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역의 경우 매우 오랫동안 백신 효과가 지속되지만 백일의 경우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백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 백신의 지속 효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백일에는 4에서 6년, 디프테리아는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 홍역 백신은 대부분 평생 효과가 지속되지만 볼거리나 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지속 기간이 조금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백신 접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도 관찰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년을 채 못 가는 독감에 대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편차가 생기냐고요?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1957년부터 백신 연구를 해온 플로트킨 박사의 대답이지요. 플로트킨 박사는 인류가 오랫동안 면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백신을 만들어 왔다. 백신은 면역 시스템의 기억이라는 기능에 의존해 왔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생명공학 회사가 백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보편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면 백신 산업에서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1만 년 동안 지속된 병원체 그리고 백신이 주는 면역이란 이었습니다.